거짓말하지 마요. 우리 할아버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법정 한가운데 12살 아영이 울먹이며 소리칩니다. 피고석에 앉아있는 건사 10년 전통 한의원 정심의 손기석 원장이었죠. 약 먹고 속이 뒤집혔다니까요? 한 환자가 대기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곧이어 창고에서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약재들이 줄줄이 발견됐습니다. 우린 약재 보관할 때 색점 스티커만 쓰는데 이 숫자 라벨은 뭐야? 한의원 일을 돕던 손녀 아영은 낯선 흔적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판사님, 송기석 원장의 의료사고 문서입니다. 정심한의원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이 보시고 싶으신 분에게 공유해주세요. 새벽 5시 정심한의원의 탕전실에는 벌써부터 하얀 김이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송기석 원장은 오늘도 어김없이 환자들을 위한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오늘은 반화를 조금 줄여야겠어. 기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약재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동그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월요일은 파랑, 화요일은 빨강, 이렇게 요일별로 색깔을 달리해서 약재를 관리하는 게 기석만의 방식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뒤에서 12살 손녀 아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영이는 아직 교복도 안 입은 채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면 어떡하냐, 학교 가기 전에 좀 더 자둬야지. 괜찮아요. 할아버지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애가 잠을 충분히 자야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는 거야. 아영이는 기석 옆에 조심스럽게 섰습니다. 탕전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아영이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반화가 뭐예요? 반화는 말이다. 메스꺼움을 먹게 하고 속을 편하게 해주는 약재란다. 그런데 생것은 목을 맵게 만들어서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강즙이나 백반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쓰지. 그리고 탕전할 때도 마지막 3분에서 5분 사이에 넣어야 자극이 덜하고. 기석은 약재 하나하나를 설명할 때면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소개하듯 정성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열 때문에 속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반화 양을 줄이고 대신 복령하고 진피로 균형을 맞출 거다. 아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약재를 담는 기석의 손은 오랜 세월 약재를 다루며 배인 갈색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지만 그 움직임만큼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등굣길에 아영이는 문득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오늘 아침 할아버지가 쓰신 약재 포장을 묶은 고무줄 색깔이 평소와 달랐던 겁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아영이는 그걸 작은 수첩에 적어뒀습니다. 아영이는 기억해야 되거나 이상한 점이 있으면 메모하거나 그려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규칙, 이상한 건 기록한다. 할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이었습니다. 오전 외래 시간이 되자 한의원에는 환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실 한편에서는 동네 정육점을 하는 부부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약 먹고 속이 뒤집혔다니까요. 아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짠 고기만 먹어대니까 그렇지. 약이 무슨 잘못이에요. 남편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기석은 조용히 다가가 두 사람을 진정시켰습니다. 천천히 진맥을 해볼게 걱정 말고. 점심을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계시던 70이 넘은 노인 환자가 갑자기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습니다. 어머. 옆에 있던 환자들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침노타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약을 잘못 지으신 건 아닐까요? 수군거림이 대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환자에게 달려가 맥을 짚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19 불러, 빨리.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누군가 휴대폰으로 현장을 찍어 동네 SNS에 올렸습니다.
한의원에서 약 먹고 실신했다는데요. 영상 아래 달린 댓글은 순식간에 수십 개를 넘어섰습니다. 저녁 무렵 파출소 순경이 한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약봉지하고 처방전 원본을 제출해 주셔야겠습니다. 기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약재를 정리하던 중 한쪽 구석에서 낯선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반화 약재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박스에 찍힌 라벨이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기석은 박스를 들어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보건소에서 긴급 점검 통보가 왔습니다. 보건 요원들이 탄 차가 한의원 현관 앞을 가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같은 날 밤 국선 변호사 배정 연락까지 들어왔습니다. 사건이 생각보다 커져서 그렇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영이는 할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놓인 밥그릇은 둘 다 거의 손대지 않은 채였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시죠? 그래, 괜찮다. 하지만 기석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TV에서는 대형 한방병원 원장 도기태의 인터뷰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환자의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카메라가 꺼지자 도기태는 옆에 선 비서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오늘로 끝내야 해. 정심한의원의 불은 한참이 지나서야 꺼졌습니다. 그날 밤 정심한의원 뒤편 소각통에서 누군가 종이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건 사람의 실루엣 뿐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역광으로 비추는 가운데 타들어가는 종이 위로 도장 자국 일부가 흔들리며 사라져갔습니다. 새벽녘 아영이는 땀을 흠뻑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법정에 끌려가는 모습을 봤던 겁니다. 아영이는 한참을 거친 숨을 몰아쉬다가 조용히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할아버지의 힘없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영아, 밥 먹어라, 학교 가야지. 네. 기석도 아영이도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밥알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등교 시간이 되자 아영이는 작은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할아버지께 배운 대로 이상한 건 꼭 기록해 두려고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복도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애가 그 한의원 집애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거기 약 먹고 사람 쓰러졌대. 아영이는 고개를 숙이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시각 지역 아침 뉴스에서는 정심 한의원 사건이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정통 한의학의 누명일까요? 아니면 관리 부실일까요? 화면 속 패널들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약재를 쓴 건 명백한 초급 실수 아닙니까? 40년 경력의 한의사가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죠.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하지 않나요? 보건소 담당자들이 한의원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탕정기 안에 남아있는 약재 검체를 채취하겠습니다. 기석은 묵묵히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깊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보건 요원이 아영이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네가 뭔가 이상한 걸 본 게 있니? 네, 저 약봉지 색깔이 평소랑 달랐어요. 아영이는 작은 수첩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아이 말은 참고사항으로만 듣겠습니다. 보건 요원은 수첩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영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른들은 안 믿어주는구나. 점심시간 아영이의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영아, 혹시 요즘 힘든 일 있니?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돼. 괜찮아요, 선생님. 그래도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렴. 담임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아영이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시각 인터넷에는 또 다른 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자료를 보냈습니다. 송기석 원장, 과거 과다 침술로 환자와 마찰 있었다.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였지만
기사 제목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SNS에는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가 거기 다녔는데 믿고 맡겼던 건데 40년 경력이 이래? 실망이에요. 이런 한의원은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후가 되자 국선 변호사가 한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늦었고 가방에서 꺼낸 서류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거가 많이 불리합니다. 혹시 합의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합의요? 기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환자는 제 사람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변호사는 잠시 기석을 바라보다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오후 내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예약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죄송한데요. 다음 주 예약 취소하려고요. 저 당분간은 다른 데 알아보려고 하는데 괜히 문제 있는 데 갔다가 우리까지 피해보면 안 되잖아요. 전화를 끊는 소리가 한의원 안을 메웠습니다. 대기실 의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환자들로 가득 찼을 시간인데 지금은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간판에 적힌 정심 2글자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장터에는 낯선 사람들이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의료는 철저한 검증에서 출발합니다. 전단지 하단에는 대형 한방병원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아영이는 학교가 끝나고 한의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전단지를 주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펴보니 할아버지 한의원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정심 한의원을 겨냥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을 약국 앞을 지나다 아영이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저씨, 바나가 왜 위험한 거예요? 약사 김 선생은 안경을 고쳤으며 아영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나는 말이야, 생것을 그대로 쓰면 목이 맵고 따가워. 마치 고추를 잘못 씹은 것처럼. 그래서 반드시 법제라는 걸 해야 하는 거란다. 생강즙으로 씻어서 자극을 빼는 거지. 할아버지는 그걸 항상 하시는데. 나도 알아. 기석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김 선생은 아영이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저녁 무렵 기석은 혼자 남은 한의원에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영이가 학원에 간 사이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 작은 상을 차렸지만 숟가락을 들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지켜온 이 자리가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밤 9시 아영이는 한의원 창고를 정리하다가 구석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빈 약재 봉투였는데 거기에 붙어있는 라벨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할아버지가 쓰시는 요일별 색점 스티커가 아니라 숫자가 적힌 하얀 라벨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아영이는 작은 수첩에 그 라벨을 조심스럽게 떼어 붙였습니다. 우리 집은 색점 스티커를 쓰는데 숫자는 처음 봐. 수첩을 덮으며 아영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영이는 등교하자마자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영이는 작은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약봉지 색깔이 평소랑 달랐어요. 그리고 창고에서 이상한 라벨도 발견했고요. 숫자가 적힌 라벨이요. 담임은 수첩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영아, 내 말을 믿어. 그런데 사실을 확인하는 건 어른들이 할 일이야. 네가 먼저 생각해야 할 건 내 안전이란다. 하지만 선생님이 알아볼게. 넌 혹시라도 위험한 일에 혼자 나서면 안 돼. 아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어른들은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난 뭘 할 수 있는 거지? 점심시간 급식실에서였습니다. 아영이가 쟁반을 들고 자리를 찾는데 아이들이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안 돼. 왜? 그냥 안 돼. 다른 데 앉아. 아영이는 결국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쟁반을 내려놓는데 옆자리 아이가 툭 쳤습니다. 너 그 한의원 집 애지? 국그릇이 기울어지며 국물이 쟁반 밖으로 흘렀습니다. 미안해.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한 아이가 조용히 휴지 몇 장을 더 건넸습니다. 아무 말은 없었지만 그 작은 손길이 아영이에겐 위로가 됐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네 맘카페에서 라이브 방송이 열렸습니다. 정심 한의원 사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행자가 물었고 실시간 댓글창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영이는 집에서 그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해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그런 실수 안 하세요. 순간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애 내세워서 동정 받으려고? 관종 아니냐? 거짓말로 어른 감싸주기? 아영이는 화면을 끄고 방구석에 웅크렸습니다. 이틀 후 보건소에서 재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봉지 색깔 차이는 같은 제조사에서 나온 다른 로트 제품의 빛 반사 차이로 확인됩니다. 담당자가 기석에게 설명했습니다. 즉, 문제가 되는 증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영이가 처음 발견했던 단서가 무력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아영이는 그 말을 듣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았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내가 할아버지한테 더 누를 끼친 건가? 저녁 무렵 기석은 아영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영아, 이리 와봐. 아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확실하지도 않은 걸. 아니다. 기석은 아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여전히 약재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네가 관찰한 건 잘못이 아니야. 다만 서두르면 실수하게 되는 거지. 하지만 느리게 하지만 더 멀리 가는 거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도 그랬어. 기석은 잠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급하게 약을 다리다가 환자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킨 적이 있었단다. 그때 배웠지 빠른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네. 네가 본 건 틀린 게 아닐 수도 있어. 다만 지금은 그 증거가 부족할 뿐이지. 기석은 아영이의 머리를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아영이는 작은 수첩을 찢으려다 멈췄습니다. 증거는 버리는 게 아니야. 아영이는 찢어진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한편 기석은 오래된 진료 기록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두툼한 장부를 넘기는데 특정 환자 기록 모서리마다 작은 고양이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영이가 좋아하는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스티커였습니다. 할아버지, 그 스티커는 왜 붙이세요? 문가에 서 있던 아영이가 물었습니다. 아, 이거? 네가 좋아하는 고양이라서 붙였는데 할아버지가 안부 전화드린 환자분들 표시하는 거다. 아, 그래서 규칙적으로 붙어 있구나. 아영이는 고양이 스티커 패턴을 보며 작은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고양이 스티커 안부 전화한 날. 뭔가 중요한 것 같았지만 아직은 왜 중요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한의원 현관 앞에 하얀 봉투 하나가 놓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기석이 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기석 원장, 침술 보험 청구 허위 의혹. 익명으로 작성된 고발장이었습니다. 기석은 종이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둠이 더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단순히 약재 관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그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영이는 학교가 끝나고 한의원 탕전실 청소를 도왔습니다. 걸레로 바닥을 닦는데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고 입구 쪽 바닥에 바나가루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약재를 다룰 때 항상 조심스러워서 바닥에 가루를 흘리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가루가 있는 위치도 이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약재를 옮기실 때 지나가는 동선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루 누가 흘렸지? 아영이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작은 수첩에도 적었습니다. 창고 입구 바닥, 바나가루, 이상한 위치. 저녁 무렵 한의원 건물 경비를 서는 성진봉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60대 초반의 성 아저씨는 이 건물에서 10년 넘게 경비 일을 해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기석이 물었습니다.
그날 새벽에요. 환자분 쓰러지시기 이틀 전쯤이었나? 새벽 4시쯤에 뒤편 소각통 쪽에서 누가 서류 태우는 걸 봤습니다. 서류를요? 네. 어두워서 얼굴은 못 봤는데 분명 종이 태우는 냄새가 났어요. 그때는 그냥 쓰레기 태우나 보다 했는데 성 아저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게 그 시간에 여기 올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새벽에도 앞문으로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아영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작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성진봉에게는 기석 원장이 은인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허리를 다쳤을 때 선생님한테 침 맞고 나왔거든요. 그때 큰 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석 달 동안 치료해 주셔서 지금도 건강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성 아저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인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죠. 제가 파출소 가서 이 얘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씨. 기석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담임 선생님이 아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영아, 선생님이 보건소 민원실에 문의해봤어. 보호자 동석하면 자료 열람 청원을 할 수 있대. 정말요? 응.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넌 절대 혼자 뭘 조사하거나 위험한 곳에 가면 안 돼. 약속할 수 있지? 네, 약속할게요. 억울함이 뭔지 선생님도 알아.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 근데 내 안전이 제일 중요해. 선생님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영이는 창고 정리를 도우다가 문득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평소 맡던 한약재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기름지고 쏘는 듯한 냄새였습니다. 마치 인쇄소나 페인트 가게에서 맡았던 그런 냄새 같았습니다. 이 냄새 뭐지? 아영이는 작은 수첩에 지그재그 선을 그으며 냄새를 표현했습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기록은 해둬야 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이장님이 한의원을 찾아왔습니다. 70이 넘은 이장님은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아온 터줏대감이었습니다. 기석 선생, 내가 탄원 서명을 좀 받아볼까 하네. 이장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선생 손을 얼마나 봤는데. 그 손이 사람 살리는 손인 거 우리가 제일 잘 알지. 이장님은 서명 용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정육점 사장, 슈퍼주인, 미용실 원장. 벌써 20명이 넘게 서명했네. 기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뭘 이게 이웃 사는 거지. 그날 저녁 한의원 앞벽에 또 낙서가 생겼습니다. 사기꾼, 문 닫아라 같은 글씨들이 스프레이로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아영이는 소를 들고 조용히 벽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물수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영아, 아줌마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아니야,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 미안하다, 애기야. 둘이서 벽을 닦는데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슈퍼주인 아저씨도 세탁소 아주머니도 걸레를 들고 왔습니다. 말없이 함께 벽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담임 선생님과 약사 김 선생, 그리고 경비 성진봉 아저씨가 단체 문자방을 만들었습니다. 아영이를 위한 어른 네트워크. 첫 메시지는 담임 선생님이 보냈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걸 합시다. 단 아영이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아영이는 이 방에서 읽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사 김 선생이 답했습니다. 저는 약재 관련 자문 맡겠습니다. 성진봉 아저씨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건물 출입 기록이랑 CCTV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영이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성 아저씨가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CCTV 각도를 확인해 봤는데요. 창고 뒤쪽이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요? 네. 몇 년 전에 각도 조정을 건의했었는데 예산 문제로 안 됐거든요. 그쪽으로는 누가 들어와도 안 찍힙니다. 기석과 아영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그 사각지대를 이용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보건소 민원실에서
담임 선생님과 아영이가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아동 진술 보호 요청과 자료 열람 청원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네요. 담당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접수는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담당자 한 명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아영이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압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영이는 학교 가는 길에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대형 한방병원 홍보 포스터가 새로 붙어 있었습니다. 현대적 시스템, 철저한 관리. 포스터 속 병원 내부 사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약재 선반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영이는 그 선반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선반마다 붙어 있는 라벨. 숫자가 적힌 하얀 라벨이었습니다. 창고에서 발견했던 그 라벨과 똑같은 규격이었습니다. 저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영이는 급히 작은 수첩을 꺼내 창고에서 떼어낸 라벨과 비교했습니다. 크기도 글꼴도 심지어 라벨 테두리 디자인까지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영이는 포스터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우리 집은 색점 스티커를 쓰는데 왜 대형 병원 라벨이 우리 창고에 있었지? 퍼즐 조각 하나가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영이는 서둘러 학교로 향하며 담임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점심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점심시간, 아영이는 담임 선생님께 포스터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 이거 봐주세요. 병원 포스터에 나온 라벨이랑 우리 창고에서 발견한 라벨이 똑같아요. 담임은 휴대폰 화면을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똑같네, 아영아. 이거 중요한 단서야. 선생님이 이 사진도 자료에 포함시킬게. 그런데 선생님,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 조각을 모으는 거야. 나중에 다 연결될 거야. 며칠 후 담임 선생님은 보건소 민원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아영이 없이 혼자였습니다. 저번에 제출한 청원건인데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담당자는 서류를 뒤적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아직 검토 중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요. 상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요. 담임은 그 말을 듣고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압력이 있구나.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민원 처리 기한 연장 사유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담당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어른 네트워크 단톡방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약사 김 선생이 먼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제가 약재 도매상에 알아봤는데 최근 대형 한방병원에서 반화대량 주문이 있었답니다.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싸게 구입했다고 하네요. 경비 성진봉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CCTV 녹화 파일 백업해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리고 건물 출입 기록도 최근 6개월치 정리했습니다. 담임이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보건소 쪽에서 뭔가 압력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어른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위해서. 다음 날 저녁 기석은 오랜만에 환자 한 분을 맞았습니다.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오래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침 치료를 받아오던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동안 못 왔지요. 괜찮습니다. 어르신, 오늘 무릎은 어떠십니까? 그게 미안해서 왔어요. 소문만 듣고 선생님을 의심했던 게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선생님 손을 믿거든요. 이 무릎도 선생님이 살려주신 거잖아요. 기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침통을 열었습니다. 앉으세요. 오늘 시술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아영이는 할아버지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무릎 아프셨던 할머니 오셨죠? 그래, 다시 찾아오셨더구나. 할아버지 기분이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기석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난 게 아니구나 싶어서. 할아버지는 잘못하신 게 없잖아요. 그래도 의심받는다는 게 힘들구나. 아영이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후 약사 김 선생이 한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묶음을 들고 있었습니다. 기석 선생, 이거 봐요. 이게 뭡니까? 반화 유통 경로 자료예요. 제가 아는 약재상들한테 전부 물어봤어요. 김 선생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3개월 전에 대형 한방병원에서 유통기한 임박 반화를 구입했어요. 근데 이상한 게 그 병원은 원래 고급 약재만 쓰는 곳이거든요. 그게 왜 이상한 겁니까? 유통기한 임박 제품은 보통 소규모 한의원에서 저렴하게 사는 거예요. 대형 병원이 굳이 그런 걸 살 이유가 없죠. 아영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약재를 어디에 쓴 거예요? 김 선생과 기석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그날 저녁 단톡방에 긴급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경비 성진봉이었습니다. 방금 건물 출입 기록 확인했는데 환자분 쓰러지기 사흘 전 새벽 3시에 후문 출입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CCTV에는 안 찍혔어요. 사각지대 쪽입니다. 담임이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대 출입증 사용 기록은요? 그게 마스터키 사용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스터키요? 네. 건물 관리실에서 보관하는 예비키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따로 기록이 없어요. 아영이는 그 대화를 보며 작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새벽 3시, 후문, 마스터키, CCTV 사각지대.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주말 마을회관에서 이장님이 서명 운동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기석 선생 53명이 서명했어요. 두툼한 서명용지 묶음이었습니다. 이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다들 선생님 손을 기억하고 있어요. 정육점 사장도 슈퍼주인도 심지어 처음엔 의심했던 사람들도 서명했어요. 기석은 서명용지를 넘기며 한 장 한 장 이름을 읽었습니다. 아는 얼굴들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치료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서명을 보건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영이는 창문 너머로 한의원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정심이라는 2글자가 가로등 불빛에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글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담임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영이를 불렀습니다. 아영아, 좋은 소식이야. 보건소에서 청원이 접수됐대. 다음 주에 자료 열람이 가능할 것 같아. 정말요? 응. 그리고 이장님이 제출한 탄원서도 정식으로 받아들여졌어. 아영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아니야, 우리 모두 함께하는 거야. 넌 혼자가 아니야, 아영아. 그날 저녁 어른 네트워크 단톡방에 담임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보건소 자료 열람 예정입니다. 김 선생님, 동행 가능하신가요? 약사 김 선생이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약재 관련 자료 검토가 필요할 테니까요. 경비 성진봉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에 파출소 가서 새벽 목격담 진술하겠습니다. 아영이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담임 선생님과 약사 김 선생이 보건소 자료실에 도착했습니다. 담당자가 두툼한 파일 몇 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약재 검사 결과, 유통기록, 처방 전 사본입니다. 여기서 열람하시고 복사는 불가합니다. 사진 촬영은요? 그건 허용됩니다. 담임과 김 선생은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김 선생이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여기 보세요. 검체 검사에서 나온 반화가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지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유통기한 지난 바나는 쓰면 안 됩니다. 특히 생바나는 더 위험하고요. 근데 기석 선생은 절대 그런 약재를 안 써요. 담임이 다른 서류를 넘겼습니다. 약재 입고 기록이 이상해요. 여기 보세요. 바나 재고가 10kg이라고 적혀 있는데. 네. 다음 페이지에는 3kg으로 줄어 있어요. 근데 중간에 출고 기록이 없어요. 김 선생이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누군가 만료된 바나를 몰래 넣고 멀쩡한 바나는 빼간 것 같은데요? 바꿔치기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담임은 재빨리 휴대폰으로 그 페이지를 찍었습니다. 그날 오후 성진봉 아저씨는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날 새벽에 본 걸 진술하러 왔습니다. 순경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말씀해 주세요. 환자분이 쓰러지시기 이틀 전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뭘 보셨죠? 한의원 뒤편 소각통에서 누군가 서류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얼굴은 못 봤지만 키는 170cm 정도 되는 남자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10년 넘게 경비 일을 했거든요. 실루엣만 봐도 대충 체격은 알 수 있습니다. 순경은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차를 타고 온 것 같았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색 차량이 잠깐 서 있었거든요. 차량 번호는요? 그건 너무 어두워서 못 봤습니다. 그날 저녁 단톡방에 성 아저씨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진술 완료했습니다. 순경님이 사건 기록에 추가하겠다고 하셨어요. 담임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도 보건소 자료에서 이상한 점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찍은 사진들을 공유했습니다. 약사 김 선생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숫자 조작은 전문가가 봐도 명백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재고를 조작했어요. 한편 대형 한방병원 사무실에서는 윤세민이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윤세민은 이 병원에서 5년째 행정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약재 관리 대장이 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건 아니야. 머릿속으로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입고된 바나 수량과 실제 사용량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만큼의 약재가 어디론가 사라진 겁니다. 윤세민은 담배를 피우러 나갔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 불을 붙이는데 발밑에 뭔가 보였습니다. 작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윤세민 선생님께 누가 놓고 간 걸까? 봉투를 열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40년 동안 환자들을 가족처럼 대하셨어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편지지 한쪽에는 서툰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윤세민은 그 그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문득 자기 딸이 떠올랐습니다. 올해 10살인 딸도 이렇게 삐뚤빼뚤한 글씨를 썼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윤세민은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담배를 끄고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저녁 병원 주차장에서 윤세민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번호판이 가려진 검은색 밴 한 대가 후문 쪽에 서 있었습니다. 직원 2명이 박스를 하역하고 있었는데 박스에는 연구용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연구는 무슨 연구를 해? 윤세민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다 말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이러면 나도 위험해질 텐데. 하지만 주머니 속 편지가 만져졌습니다. 윤세민은 결국 사진을 찍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윤세민은 집에서 딸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착한 이라는 사람 얘기 들었어. 그래. 무슨 얘기인데? 선생님이 그러셨어. 옳은 일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대. 윤세민은 수저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그렇구나. 아빠도 착한 일해? 아빠는. 윤세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말 지역 인터넷 카페에는 또 다른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심한 의원, 이제 고소까지 간다던데요?
소송 걸린 거 확정이래요. 저희 집은 절대 안 갑니다. 댓글이 순식간에 수십 개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반박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이장님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손기석 선생님께 치료받았습니다. 그분 손을 믿습니다. 약사 김 선생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약제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데 손 원장님은 법제 과정을 절대 빠뜨리지 않는 분입니다. 슈퍼주인도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무릎 통증을 고쳐주신 분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밤 윤세민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영이가 쓴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그 한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윤세민은 지갑을 꺼내 편지를 접어 넣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도 착한 일해? 윤세민은 깊게 한숨을 쉬고 일어섰습니다. 서재로 가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파일 저장 장치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혹시 몰라서 백업해둔 파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라벨 작업 지시 메신저, 약제 이동 기록, 도장 복제 지시 음성 파일. 윤세민은 USB를 꺼내 손안에서 한참 굴렸습니다. 이걸 내보내면 나도 끝이야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편지 속 삐뚤빼뚤한 글씨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새벽 4시 윤세민은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습니다. 정심 한의원 앞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작은 택배 상자에 USB를 넣고 아영이에게 전달해 주세요라고 쪽지를 붙였습니다. 경비실 앞에 상자를 놓고 윤세민은 뒤돌아 차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그날 아침 병원 보안팀장이 도기태 원장실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윤세민 차량이 오늘 새벽 4시에 정심한의원 근처를 다녀갔습니다. 도기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확실한가? 네. 블랙박스 동선 추적했습니다. 도기태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윤세민 당장 불러. 그리고 그 한의원 쪽 움직임 확인해. 그날 오전 한의원 경비실 앞에서 성진봉 아저씨가 택배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에는 아영이에게 전달해 주세요라고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 아저씨는 곧바로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방금 경비실 앞에서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담임이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아영이도 만지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그쪽으로 갈게요. 약사 김 선생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갑니다. 어떤 음모일지 모르니 안전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컴퓨터실에서 열어봅시다. 거기가 제일 안전합니다. 성 아저씨, USB 절대 다른 기기에 꽂지 마시고 그대로 보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영이는 그 메시지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 도움의 손을 내민 겁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날 오후 학교 컴퓨터실에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담임 선생님, 약사 김 선생, 그리고 경비 성진봉 아저씨까지. 아영이도 함께 있었지만 컴퓨터에서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지금 꽂아도 될까요? 잠깐만요. 김 선생이 컴퓨터 설정을 확인했습니다. 자동 실행 기능 꺼놨습니다. 바이러스 검사도 돌리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이상 없음. 거래 기록이라는 폴더가 있네요. 폴더를 클릭하자 여러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메신저 대화 캡처 이미지들, 엑셀 파일, 그리고 음성 파일 하나. 담임이 첫 번째 이미지를 열었습니다. 메신저 대화였습니다. 숫자 라벨 세트, 한의원 창고 적용 완료. 소각 완료. 좋아. 내일 새벽 처리하고 보고해. 아영이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숫자 라벨 역시. 김 선생이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약제 입출고 기록표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반화 재고가 0kg인 날에도 출고 체크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담임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날짜를 보세요. 환자분이 쓰러지기 사흘 전입니다. 그럼 이건 조작된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성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담임은 휴대폰으로 화면을 하나씩 촬영했습니다. 이건 증거로 남겨야 해요. 마지막으로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센터장님, 이거 정말 해야 하는 건가요? 남자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위조 처방전은 이미 준비됐어. 도장도 카피했고, 넌 그냥 라벨만 교체하면 돼. 하지만 이건 많이 생각하지 마. 이미 시작된 일이야. 컴퓨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영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장까지 카피했다고. 이 자료 지금 즉시 보건청과 검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김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동보호 기록도 같이 남겨야 해요. 아영이는 단순히 전달받은 것뿐이고 모든 확인은 성인 입회 하에 이뤄졌다는 거요. 제가 증인으로 서명하겠습니다. 성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담임은 컴퓨터를 종료하고 아영이를 돌아봤습니다. 아영아, 힘들지? 아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화가 나요. 당연히 화날 수 있어. 하지만 넌 정말 잘하고 있어. 복도로 나오는데 아영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할아버지가 괜찮아질까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한테 강력한 증거가 생겼어. 이제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될 거야. 그날 저녁 담임 선생님은 보건청과 검찰청에 자료를 접수했습니다. USB 원본과 복사본, 그리고 아동보호기록 일체를 제출합니다. 보건청 담당자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중대하네요. 네.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검찰청 민원실에서도 접수증을 발급해줬습니다. 정식 고발장으로 접수됐습니다. 담당 검사가 배정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장이 찍힌 접수증을 받아든 담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단톡방에 담임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보건청과 검찰청 모두 접수 완료했습니다. 이제 공식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약사 김 선생이 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기다려야겠네요. 성 아저씨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걸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보건청에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대형 한방 병원 압수수색 예정 일주일 내 실시. 기석은 그 공문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될 줄은. 아영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래, 고맙다, 아영아.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했습니다. 전화로 짧게만 통보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맡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석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다음 날 새로운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정태우 변호사였습니다. 제가 새로 선임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장이 말끔하고 태도도 정중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이 갑자기 사임하셔서 네, 들었습니다.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정태우는 서류 가방을 열어 자료를 꺼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정황을 정리해 볼까요? 적극적인 변호사 태도에 기석은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지 뭐. 하지만 그날 밤 한의원 건너편 카페에서 정태우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도기태였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변호사님. 도기태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약속대로입니다. 정태우는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유죄까지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흔들어 놓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론전만 이기면 되니까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정심한의원의 간판이 보였습니다. 정심이라는 글자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기태는 그 간판을 바라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이제 막바지입니다.
일주일 후 보건청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기자석까지 마련되어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아영이는 방청석 맨 뒤에 담임 선생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긴장되지? 네, 조금요. 넌 오늘 질문 카드만 제출하면 돼. 그것만 기억해. 아영이는 주머니 속 작은 카드 몇 장을 만졌습니다. 어젯밤 담임 선생님과 함께 준비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보건청 심의관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심한의원 약제관리부실 의혹건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석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인 듯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대편에는 대형 한방병원 측 대리인이 앉았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변호사였습니다. 심의관이 먼저 기석에게 물었습니다. 손기석 원장님, 창고에서 발견된 유통기한 경과 반화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반화를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도장은 제 것이 아닙니다. 병원 측 대리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도장은 명백히 손기석이라고 새겨져 있었는데요. 기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심의관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다음 카드는 손아영 학생이 제출했습니다. 심의관이 첫 번째 카드를 읽었습니다. 우리 한의원은 요일별 색점 스티커를 씁니다. 월요일은 파랑, 화요일은 빨강입니다. 그런데 병원 자료에는 숫자 라벨이 나옵니다. 왜 우리 창고에서 숫자 라벨이 발견됐나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병원 측 대리인이 답했습니다. 숫자 라벨은 일반적인 약제 분류 방식입니다.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기석 원장은 40년 동안 색점 스티커만 사용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약사 김 선생이 증인석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30년 전부터 손 원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숫자 라벨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심의관이 두 번째 카드를 읽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령 환자분들께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한 날은 기록부에 고양이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제출한 기록에는 전화 안 한 날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양이 스티커가 없는 날인데 왜 전화했다고 기록됐나요? 심의관이 기록부를 펼쳤습니다. 실제로 특정 날짜에 고양이 스티커가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그날 안부 전화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원 측 대리인이 반박했습니다. 노인 환자의 기억 혼동일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고도 잊어버릴 수 있죠. 하지만 이건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환자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때 전문가 증인이 입장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 감정 전문가였습니다. 도장 감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화면에 두 개의 도장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왼쪽이 손기석 원장의 실제 도장, 오른쪽이 문제의 약제 상자에 찍힌 도장입니다. 전문가가 이미지를 확대했습니다. 미세한 곡률 차이가 보입니다. 여기 이 부분을 보십시오. 빨간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확대됐습니다. 실제 도장은 수작업으로 파낸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도장은 레이저 가공 패턴이 보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도장은 최근에 레이저로 복제된 것입니다. 원본이 아닙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아영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도장이 아니었어. 전문가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주 성분 감정 결과 손 원장이 평소 사용하는 인주와 성분이 다릅니다. 즉, 위조 도장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석이 증인석에서 조용히 물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뚜껑을 열기 어려웠습니다. 아영이가 일어서려는데 담임이 손을 잡았습니다. 기다려. 기석은 결국 뚜껑을 열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영이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손이 안 떨리게 해주세요. 병원 측 대리인이 다시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추측일 뿐입니다.
아동의 질문에 근거한 추측이죠. 심의관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증거로만 말합니다. 과학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습니다. 잘했어, 아영아.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심의관이 마지막 안건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증인 윤세민 씨가 출석 예정입니다. 병원 내부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측 대리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윤세민은 관련 없는 인물입니다. 보건청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기석을 둘러쌌습니다. 원장님,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기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영이는 멀리서 할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담임이 아영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넌 정말 잘했어. 그날 저녁 정태우 변호사가 기석을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오늘 청문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다니요? 도장 위조가 밝혀졌는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이 길어집니다. 차라리 합의를 고려해 보시는 게. 기석은 정태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합의는 없습니다. 정태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재판 준비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태우가 나간 후 아영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변호사님 뭔가 이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오늘 할아버지가 나쁜 짓 안 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도장도 가짜였고 근데 돈 주고 끝내자고 하잖아요. 기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날 밤 도기태 사무실에서 정태우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 원장님, 오늘은 어려웠습니다. 과학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상관없어요. 차선책을 준비했으니까. 차선책이요? 다음 주 재판에서 확인하실 겁니다. 도기태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윤세민, 네가 나설 생각이면 나도 준비가 되어 있어. 그의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청문회보다 더 엄숙했습니다. 판사석이 높이 올라가 있고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영이는 담임 선생님 옆에 앉아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며 모두 일어섰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검사가 먼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USB에 담긴 메신저 대화 기록, 약제 입출고 조작 내역, 그리고 도장 위조 지시 음성 파일을 제출합니다. 화면에 자료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도장 감정 결과와 인주성분 분석 결과를 제출합니다. 검사는 차분하게 증거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송기석은 40년 동안 요일별 색점 스티커로 약재를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반화 상자에는 숫자,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화면에 두 가지 라벨 사진이 나란히 떴습니다. 이는 외부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약재를 이식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전문가 증인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도장 감정 결과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확대된 도장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이 미세한 간격 차이를 보십시오. 원본 도장은 수작업 조각의 불규칙성이 있지만 위조 도장은 레이저 가공의 규칙적 패턴을 보입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이 도장이 위조품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명백한 위조품입니다. 방청석이 조용히 술렁였습니다. 그때 정태우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영이는 긴장했습니다. 정태우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인 송기석은 40년 경력의 한의사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건강이 좋지 않았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기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관리 부실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방청석에서 약사 김 선생이 일어섰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은 피고인 변호를 맡으신 거 아닙니까?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정태호는 태연하게 계속했습니다. 물론 위조도장 의혹도 있지만 피고인의 경력상 충분히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정태호를 쳐다봤습니다. 변호인, 지금 어느 쪽을 변호하시는 겁니까? 저는 객관적인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아영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사람 할아버지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담임이 아영이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해, 재판장님이 보고 계셔. 기석이 증인석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기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환자를 치료해왔습니다. 사람을 아프게 하는 치료는 제 기술이 아닙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손이 떨릴 수는 있습니다. 기억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대하는 마음만큼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기석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으로 사람을 해칠 리가 없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더 하실 말씀은 있으십니까? 40년 동안 저를 믿고 찾아온 환자분들이 제 증거입니다. 그분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다. 기석이 앉자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그때 법정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윤세민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흔들렸습니다. 증인 윤세민, 입장하십시오. 윤세민이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선서를 하는 동안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대형 한방병원에서 몇 년간 근무하셨습니까? 5년입니다. 업무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약제 관리와 행정 업무였습니다. 증인께서 제출하신 USB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세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게 증인 답변해 주십시오. 윤세민은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구석에 앉은 낯선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는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윤세민 딸의 사진이었습니다. 윤세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요? 검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USB를 제출하신 게 증인 아닙니까? 그게 제가 실수로. 윤세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수로 만들어진 파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아영이는 입을 막았습니다. 저 아저씨 왜 저러세요? 담임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증인, 지난 조사에서는 분명히 병원의 조작을 목격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숫자 라벨은요? 병원 내부 시스템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윤세민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은 안 돼요. 방청석에서 아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영아. 담임이 놀라 아영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아영이는 윤세민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USB 보낸 거 아저씨잖아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방청객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저하고 어른들이 다 증거 찾았어요. 할아버지는 죄 없어요. 아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한 번도 환자를 아프게 한 적 없어요. 아저씨가 제일 잘 알아요. 윤세민은 아영이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손아영 학생, 진정하세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담임이 아영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영아, 진정해, 우리 밖으로 나가자. 싫어요.
할아버지는 잘못 안 했는데. 아영이는 윤세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윤세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가 주머니 속에서 구겨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물러가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도기태 측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보시다시피 증인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아영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세요? 기석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판장이 윤세민을 쳐다봤습니다. 증인,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까? 윤세민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은 물러가십시오. 윤세민이 증인석에서 내려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복도로 나온 윤세민은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아영이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세민은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재판정 안에서는 도기태 측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가 재판장에게 전달됐습니다. 이것은 15년 전 송기석 원장의 의료사고 관련 문서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기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시 환자가 침 시술 후 마비 증상을 호소했으나 손 원장이 은폐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 서류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정식 병원 기록입니다. 도기태 측 변호인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아영이는 할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화면에 병원 차트가 떴습니다. 손기석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검사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서류의 진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서 도장 위조가 확인된 만큼 당연히 감정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답했습니다. 도기태 측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탄원 서명자 중 한 분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슈퍼를 운영하는 박 씨였습니다. 이장님이 받은 서명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증인, 탄원서에 서명하신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스스로 하신 겁니까?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장님이 강요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방청석에서 이장님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박 씨,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장님이 서명 안 하면 동네에서 살기 힘들 거라고 그래서. 거짓말입니다. 이장님이 소리쳤습니다. 아영이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박 씨 아저씨는 평소에 할아버지를 좋아했는데 담임이 속삭였습니다. 돈을 받았을 거야. 검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의 최근 금융거래 내역 확인을 요청합니다. 허가합니다. 법정이 잠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도기태는 방청석 구석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재판장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재개합니다. 복도로 나온 아영이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는 건가요? 담임이 아영이를 안아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담임의 목소리도 흔들렸습니다. 약사 김 선생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세민이 증언을 번복하다니 뭔가 협박을 받은 것 같아요. 담임이 말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윤세민이 혼자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영이는 담임의 손을 잡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윤세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윤세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영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기록이 담긴 수첩이었습니다. 아저씨가 보내준 USB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영이는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색점 스티커, 바나가루, 병원 포스터. 다 여기 있어요. 아저씨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런 것들도 못 모았을 거예요. 윤세민은 수첩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겁쟁이야. 가족이 위협받으니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 저도 무서워요. 아영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으로 오해받는 게 무섭고 우리가 질까봐 무서워요. 아영이는 윤세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근데 아저씨, 거짓말하는 게 더 무섭지 않아요? 윤세민은 아영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12살 아이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딸도 저처럼 아빠가 용감한 사람이길 바랄 거예요. 윤세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영이는 자기가 썼던 편지를 다시 꺼내 윤세민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아저씨도 좋은 분이에요. 전 그렇게 믿어요. 윤세민은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10분 후 검사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재판장님, 증인 박 씨의 계좌에 사흘 전 5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송금인은 도기태 병원 관련 법인 계좌입니다. 박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증인, 이 돈은 무엇입니까? 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위증죄로 별도 처리하겠습니다. 물러가십시오. 박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검사가 다시 발언했습니다. 재판장님, 15년 전 의료사고 기록도 도장 재감정을 요청합니다. 허가합니다. 전문가가 다시 나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확대경으로 도장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도 위조입니다. 같은 레이저 가공 패턴이 보입니다. 도기태 측 변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법정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윤세민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재판장님, 윤세민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증인 윤세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제가 다시 증언하고 싶습니다. 재판장이 윤세민을 쳐다봤습니다. 이미 증언하셨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도기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오전에 한 증언은 전부 거짓입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증인,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저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윤세민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휴정 시간에 누군가 제 딸 사진을 보여주며 가족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하시려는 증언이 진실입니까? 네. 윤세민은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다시 선서하겠습니다.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USB는 증인이 제출하신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안의 내용은 사실입니까? 네. 제가 몇 달 전부터 백업해둔 병원 내부 자료입니다. 왜 백업하셨습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바나가 대량으로 입고됐는데 사용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상해서 추적했습니다. 윤세민은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아영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세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직원 2명이 그 바나박스를 차에 싣는 걸 봤습니다. 번호판이 가려진 차였습니다. 그 차가 어디로 갔습니까? 정심한의원 방향으로 갔습니다. 숫자 라벨은 어디서 사용하는 겁니까? 윤세민이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병원 내부 약제 분류 방식입니다. 정심한의원에서 쓰는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재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증인, 확실합니까? 네. 제가 5년 동안 그 시스템을 관리했습니다. 숫자 라벨은 우리 병원만의 시스템입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윤세민은 주머니에서 아영이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왜 다시 증언하러 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세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게 편지를 보낸 아이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라고 썼습니다. 제 딸과 비슷한 나이의 아이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세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도 떳떳한 어른이고 싶습니다. 아영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담임이 아영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거짓말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협박을 받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게 제 아이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 보호 조치를 즉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박 관련자 수사를 지시하겠습니다. 도기태 측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이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협박 때문에 거짓 증언을 했다가 바로잡은 겁니다. 오히려 신빙성이 높아졌습니다. 검사가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검사 측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태우 변호사와 도기태 원장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입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 내역은 윤세민 증인이 제공한 병원 회계 자료에서 발견됐습니다. 국선 변호사 사임 직후 정태우 변호사 명의 계좌로 3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화면에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재판장이 정태우를 쳐다봤습니다. 변호사님, 이 돈은 무엇입니까? 정태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답하십시오. 정태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압력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서요? 도기태 원장입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검사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국선 변호사 사임도 압력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 원장 측에서 국선 변호사에게 압력을 넣어 사임시키고 저를 투입했습니다. 변호사님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정태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피고인을 변호하는 척하며 판결이 불리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변호사 자격 정지는 별도심의 예정입니다. 피고인 송기석에게 새로운 변호인 선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석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더 이상 변호인이 필요 없습니다. 진실만 있으면 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재판은 늦은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출됐고 모든 증인이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아영이는 윤세민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윤세민은 아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고마운 건 나야. 네가 날 용감하게 만들어줬어. 기석도 윤세민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진작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용기는 언제 내도 늦지 않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영이는 담임 선생님, 약사 김 선생, 경비 성진봉 아저씨와 함께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도 여럿 와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재판장은 두툼한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송기석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영이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기석은 똑바로 앞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제출된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도장 감정 결과 문제의 약재 상자에 찍힌 도장은 레이저 가공으로 제작된 위조품으로 확인됐습니다. 둘째, 숫자 라벨은 대형 한방병원의 내부 분류 시스템이며 피고인이 40년간 사용해온 색점 스티커 시스템과 명백히 다릅니다. 셋째, USB에 담긴 메신저 대화와 음성 파일은 조직적 범행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입니다.
재판장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넷째, 증인 윤세민의 증언은 협박에 의한 일시적 번복이 있었으나 자발적으로 진실을 밝혔으며 물적 증거와 일치합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상의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 송기석은 외부의 조직적 음모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송기석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잘됐다. 손 선생님. 아영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담임이 아영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아영아 정말 잘했어. 재판장은 계속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도기태 원장과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증거조작, 위증, 교사, 증인 협박 등의 혐의로 중형을 권고합니다. 재판장이 도기태를 쳐다봤습니다. 환자를 방패로 삼아 동료 의료인을 무너뜨리려 한 범죄는 가중 처벌되어야 합니다. 도기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한 정태우 변호사는 변호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금전을 받고 의뢰인을 배신한 점 엄중히 처벌할 것을 권고합니다. 정태우도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건청은 대형 한방병원에 대한 전면 감사와 영업정지 처분을 즉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정직한 생활 습관이 최고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색점 스티커, 고양이 스티커, 안부 전화 기록. 이런 작은 것들이 진실을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아영이를 잠깐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용기가 어른들을 움직였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원장님,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석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을 믿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석은 아영이를 돌아봤습니다. 이 아이가 할아버지를 구했습니다. 아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나쁜 짓 안 하셨으니까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어르신들이 한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정육점 사장 부부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석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미용실 원장, 세탁소 아주머니, 약국 건너편 식당 사장님. 하나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대기실이 다시 환자들로 채워졌습니다. 역시 손 선생님이야. 그 손을 우리가 잊었지. 조용한 대화 소리가 한의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주말 마을회관 앞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의원 간판을 새로 다는 날이었습니다. 이장님이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기석 선생,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 새 간판이 천막에 덮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기석이 천막을 걷었습니다. 정심한 의원. 예전 간판보다 글씨가 더 선명했습니다. 기석은 정심 두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정직한 마음에서 치료가 나온다. 기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에 마음이 바른 것이 먼저입니다. 아영이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못 박아도 돼요? 그래, 할애비가 잡아줄 테니 조심히 해보렴. 아영이는 못을 조심스럽게 박았습니다. 톡, 톡, 톡. 작은 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풍선과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정심한 의원 재개원 축하합니다. 아영이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아영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상을 한 학생에게 수여하려고 합니다. 손아영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아영이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아영 학생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고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상장을 건넸습니다. 이에 용기상을 수여합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영이는 상장을 받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잘한 게 없어요. 아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이상한 걸 보면 기록하라는 할아버지 말씀을 따랐을 뿐이에요. 아영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담임 선생님, 약사 아저씨, 경비 아저씨, 이장님, 어른들이 다 도와주셨어요. 저는 전문가처럼 뭘 해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 게 있으면 어른들한테 가져가는 용기를 배웠어요. 아영이는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기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했죠? 기석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한의원 탕전실에서 기석과 아영이가 함께 약을 다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아영아, 이거 월요일 약재니까 파란 스티커 붙여라. 네, 할아버지. 기석은 약탕을 천천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영아,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기석은 아영이를 돌아봤습니다. 글럼 말이다. 나중에 네가 할아버지 일을 해보는 거 어떠냐? 아영이는 파란 스티커를 만지작거리며 웃었습니다. 아직은 색점 붙이기만 할래요. 그래, 그것만으로도 할애비는 너무 기쁘지. 기석은 아영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언젠가 네가 이 일을 하든 다른 일을 하든 정직한 마음만 있으면 돼. 네, 할아버지. 약탕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렸지만 한의원 안은 따뜻했습니다. 정심. 두 글자가 가로등 불빛에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직한 마음. 그것이 40년을 지탱해온 힘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한의원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영이와 기석의 그림자가 탕전실 창문에 나란히 비쳤습니다.